YTN 라디오의 신유리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저는 이 지금 음악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뭔가 수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팍팍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정치 현안부터 사건 사고까지 법으로 알아보는 정법 승부 순서죠.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은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구독하셨나요? 예, 지난주에 말씀하셔서. 네, 그때 말씀하셨죠. 예, 그리고 이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이거 제가 왜 이렇게 반복하냐면 저희는 청취율은 그래도 나름 좀 나오는데 이게 유튜브하고 좀 매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유튜브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 구독도 하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저희로서는 힘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5.18이 43주년인데 그 두 분은 5.18 때 굉장히 어리시거나 태어나시기 전이죠. 네, 저는 태어난 상황이었습니다. 태어나시고. 네. 저는 81년생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는 이때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이게 특히 이제 전 대학 내내 이 광주 민주항쟁이 어떤 면에 있어서의 저의 어떤 이 생각이라든지 이런 거를 상당히 지배하기, 왜냐면 그때 엄청난 큰 충격이었거든요, 사실. 네. 이 군부가 자신의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했다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사실 이 4년 내내 지배했던 것 같아요. 아니, 정확히 하면 7년 내내 지배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대학 다닐 때 7년 내내 지배했던 것 같은데, 자,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보고서를 16일 날 냈는데 장미 변호사님, 네. 뭐 내용이 어떻습니까? 일단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이 이제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가장 큰 골자는 5.18 당시에 시민들을 향한 발포가 있었다는 사실을 팩트로 확인을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는요. 20곳에서 이 5.18 민주화 항쟁 당시에 50여 차례 시민들을 향한 발포가 있었고요. 무려 희생자 166분 가운데 135명, 이게 80% 이상입니다. 이 135명이라는 숫자가 총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첫 발포는 80년 5월 19일 오후 4시 50분 광주고등학교 앞에서 있었다라는 사실이 또 규명되기도 했고요. 정말 안타까운 건 이렇게 총상으로 사망하게 된 희생자들 가운데는 14살이 되지 않았던 14세 미만 미성년자 8명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여성도 12명, 그리고 장애인이거나 60세 이상 고령자 5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8년도 국회에서 광주 5.18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제기됐던 의혹 중에 하나가 코브라 헬기가 조선대를 향한 사격을 했다. 이른바 헬기 사격. 이 진술이 나왔는데 그동안 진실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를 통해서 20mm 탄이 발견돼서 바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근거를 확보했다라는 내용이 추가로 덧붙여지기도 했습니다. 전두환 씨는 죽기 전까지도 이 헬기 사격이 없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뭐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때 대학 시절을 우리를 짓눌렀던 독재와 억압의 공포라는 거는 상당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요새 또 5.18 관련해 가지고 왜 이렇게 이 헌법전문 수록, 지금도 아까 전재수 의원하고도 그 얘기하고 네. 그 전에 정면 우먼 파이터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계속 했는데, 이 전문 수록이 되면은 그건 당연히 이제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는 얼마든지 부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전문 수록이 되면 좀 이 5.18에 대해서 아주 특이한 아주 극소수의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뭐 어떻게 됩니까? 박성미 변호사님. 사실 5.18 특별법은 2년 전에 그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이 조항은
다소 특이하긴 합니다. 언론, 정보통신망, 전시, 공연, 토론회, 집회 등을 통해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도입된 이유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문제될 경우에 가장 중요한 쟁점이자 풀어나가기 어려운 난제가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 그리고 피해자 특정입니다. 즉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이 표현만 보고는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다. 내지는 집단을 지칭한다면 그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가 상당히 많이 퍼져 있어서 5.18 민주화 운동 자체에 대한 폄하를 막기 위해서 피해자 특정을 요구하지 않는 이와 같은 조항이 도입된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은 지금도 상당히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조항은 이 단서로서 예술, 학문, 시사사건, 보도 등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은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재작년 12월에 경찰이 처음으로 11명을 이 조항 위반으로 검찰에 넘긴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 검찰은 수사 중입니다. 즉 이 조항으로 기소돼서 처벌받은 인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만약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도입된다면 헌법 전문은 그 자체로 처벌 규정은 아닙니다만 헌법은 모든 법률의 기초이고 헌법 전문은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도입된다면 이 조항의 위헌성 시비가 어느 정도는 사그라들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만 그와 별개로 이 조항을 실제로 실시해 나가면서 관련된 논란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비해서 조항 자체를 더 다듬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조항을 더 다듬으면서 5.18 전문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들어가게 된다면 위헌성 시비에서는 더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아니 근데 뭐 이 헌법 수록을 위해서 이게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원포인트 개헌 뭐 가능은 하겠지만 개헌하는 김엔 여러 가지 좀 그렇죠. 장윤 변호사님. 일단 개헌은 일반 법률을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것과는 요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국민투표해야 되니까요. 국민투표까지 해야 예. 되고요. 일단 국회에서도 3분의 2 이상의 그 가결 요건이 가중해서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공약으로 내걸지 않았느냐라는 것이고 그렇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이 그 시기가 맞느냐 좀 더 수기가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 더더군다나 이제 민주당의 어떤 여러 리스크들을 덮으려는 의도 아니냐 정쟁으로 좀 여야 할 것 없이 좀 치닫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헌법 전문 그러니까 전문이란 건 1조 2조에 들어가기 앞서서 헌법 정신을 아주 요약해서 드러낸 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한민국의 역사와 관련해서 들어가 있는 건 3.1운동과 4.19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부마 항쟁도 넣고 뭐 60 민주화 항쟁도 넣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관철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짚어주신 대로 그렇다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게 된다. 그리고 사실 오히려 뭐 보수 정부니까 보수 대통령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 의견을 모으기에는 좀 더 유리한 지형이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던데 만약 여야 할 것 없이 결단을 한다면 이게 3분의 2이라는 요건이라도 다 합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치면 그 요건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회의 결단이 남았고 다만 이 국민의 어떤 총의를 모으는 과제가 또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학교 갈 때 출근할 때 YTN 라디오를 들으면서 갔는데 거기에 아주대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지하철 우리 요금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외국에 비해서 이게 좀 우리나라 지하철 운임이 좀 우리가 사는 게 싸다고 그러던데 근데 이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 우리가 딴 데랑 비교하긴 뭐하고 이제 G7 국가들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굉장히 싼 편입니다. 제가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맞아 우리가 G8면 우리나라가 들어가거든요. 사실 지금 G8로 확대되면 우리나라가 들어갈 확률은 높습니다. 물론 일본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 생각이 딱 들었는데 제가 이게 왜 하느냐. 우리나라가 G8 하면 들어가는데 좀 닮지 말아야 되는 것까지 닮아가는 것 같아서 이게 걱정이에요. 마약. 예? 이거 진짜 이게 마약 이거 아니 이렇게 아니 막 네. 고등학생이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되고
이게 뭡니까?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그냥 고등학생이 단순 마약을 판매한 것도 아니에요. 일단 대단히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3명이 일단 검거가 됐는데요. 고등학생 때부터 마약을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 어린 미성년자들이 이런 범행 수법을 익히게 됐냐. 텔레그램으로 본인들이 마약을 뭐 구하려고 했는지 기사에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마약 판매상과 접촉을 해서 그 수법을 익히게 됐답니다. 더더군다나 부모에게는 어리잖아요. 학생 신분이잖아요. 나 공부할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오피스텔을 얻어달라고 합니다. 이른바 공부방. 그런데 그곳을 마약을 운반하고 소지해서 뭐 던지기 수법으로 하는 그 하나의 범죄 현장으로 만든 거예요. 그 오피스텔을. 그리고 더 대범하달까요? 좀 상상 초월이란 건 굉장히 어립니다. 지금 시점에 19살이거든요. 대학생이에요. 지금은. 그런데 성인들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운반책 6명을 고용해가지고 실제로 마약을 이제 판매하도록 해요. 본인들은 마치 이 성인들을 수족처럼 부리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 판매한 이 금액이 2억 7천만 원에 이르고요. 순수 수익만도 1억 원 이상인데 고등학생이 1억을 벌었다고요? 1억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참. 아유 근데 이게 직접 어떻게 이 박성배 변호사님은 예전에 경찰에 좀 있으셨고 옛날에 경찰 하실 때에는 이렇게 마약이 고등학생까지 파고들진 않았었죠? 아니요, 우리나라는 마약 사범이 드물었죠. 드물었죠. 그래서 마약 사건을 1년에 많이 처리해 봐야 한 경찰관 강력팀의 경찰관 한두 번 처리할까 말까 수준이었었군요. 일선 경찰서에서는. 마약 전담을 담당하는 청단위의 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굳이 경찰서까지 나설 필요도 없을 정도였는데 예. 우리나라의 경찰과 검찰의 마약 수사 기법이 점점 발달해 가고 있는데 이 자체가 서글픕니다. 어떤 나라라고 구체적으로 특정은 안 하겠습니다만 마약 수사가 매우 발달된 나라는 이미 마약이 너무 많이 퍼져서 손을 쓸 수도 없는 나라들이에요. 마약 수사 기법이 발달한다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그 나라의 마약이 그만큼 확산되어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지금 우리나라가 확산 기로에 서 있으니까 수사 발달 기조가 마약 창궐 기조를 앞서 나가야겠죠. 그리고 처벌도 처벌이겠지만 마약은 지금까지 초범인 경우에 그렇게 중하게 처벌하지 않았던 이유가 치료의 대상으로 봤기 때문이거든요. 조기에 치료만 잘 되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대마를 접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대마에서 필로폰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끊기가 매우 힘들게 되는데 이 초기 단계 끊어버리겠다는 의지로 처벌보다는 치료에 역점을 뒀었거든요. 이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혹여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마약을 유통하는 대다수의 인물들이 마약 중독자입니다. 즉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유통하기 때문에 온전한 중독 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치료, 처벌, 재활 3박자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고 이 업무는 결국 마약 수사 기법의 발달을 통해서 설립되지 말아야 할 마약청과 같은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규제해 나가야 하는데 우리나라도 점점 그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기왕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결국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겠죠. 근데 이게 마약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제가 봤던 케이스에서는요. 예. 비교적 쉽게 손에 넣는다는 느낌을 제가 아니 받았습니다. 첫째 손에 넣기 위해선 가격이 싸져야죠. 가격이 쌉니다. 심지어 제가 어떤 기사를 봤더니 마약 피자 한 판 가격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그러고 다크웹 등을 통해서 해외로부터 입수하는 게 비교적 어떻게 보면 용이하기도 한데 어떻게 수사기관이 이걸 추적하느냐를 봤더니 다크웹을 통해서 사더라도 국내 들여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본인 본인 집으로는 못합니다. 이게 들킬까 봐. 뭐 친구 집 아니면 뭐 다른 곳으로 해놓는데 이걸 탐지견 등을 통해서 마약인 걸 알면서도 계속 그걸 경찰이 일부러 놔두는구나. 추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배달하는 사람과 같이 그 현장에 가서 당신 뭐냐 이거 왜 어떻게 됐냐 해서 제가 맡았던 케이스에서는 본인 친구 집으로 했다라가 들켰는데 일단 대마 전과가 있었는데 대마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었습니다. 아까 박성배 변호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대로 이건 치료 목적이 더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습성이 아무래도 강력하게 작용하는 범죄다 보니까 이렇게 마약 사범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람이 모든 게 이렇게 되거든요. 요 정도의 자극에 익숙하다 보면 그것보다 더한 자극을 네. 찾게 돼 있는 거고 이게 자꾸 올라가니까 마약도 그렇게 되는 거는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그 요새 OTT에 이 마약 이거 그 관련 그 미드 이런 게 많잖아요. 네, 네, 나르코스나 뭐 이런 네, 것들. 네. 이제 우리나라가 실제적으로 그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 잠입 수준- 수사도 막 들어가고 예, 막 아직까지 이런 그 거.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기로에 서 있는 것 같고 이 잠입 수사 이른바 함정 수사로 지칭되는데 함정 수사는 원칙적으로는 위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미 마약을 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나한테 팔아라고 하는 기회 제공형은 적법한 수사지만 마약을 팔 생각이 굳이 없는데 수사관이 접근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마약이 유통되는 것 같으니까 팔아 나 생각 없는데 팔아 범위를 유발하는 범위 유발형 함정 수사는 위법하다는 게 확립된 우리나라의 판례거든요. 외국은 안 그래?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판례는 마약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범위 유발형 함정 수사도 적법하다고 해야 할 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범위 유발형 함정 수사가 오프라인 현장보다는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서 마약이 여러모로 유통이 되고 있는데 텔레그램에 접속한 경찰이나 검찰 또는 수사관이 일종의 범위를 유발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원래 마약을 유통해오던 인물들이 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마약을 유통해도 좋겠다는 판단이 서서 마약을 유통하기 시작하면서 그 단서를 잡아서 수사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 과거에는 위협하다고 봤던 함정수사도 이제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례를 변경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우리나라가 이미 그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맞죠. 근데 뭐 지금 뭐 치료 예방 이런 네. 게 가능하겠어요, 장 변호사님?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가장 큰 세태 변화랄까요? 과거에는요, 40대 이상이 1순위였어요. 마약 사범에. 지금은 10대, 20대로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본다는 거죠. 마약 유통책들도. 오히려 어린 청년층에게 접근하면은 장기 고객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진짜 나쁘다. 예, 최근에도 이게 마약에 어떻게 노출되느냐, 적극적으로 마약을 이렇게 소지하거나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고생 같은 경우에 마약을 투약을 강제로 시킵니다. 중독이 됐어요. 본인들 마약을 유통시키는데 끌어들였습니다. 뭐 클럽이니 뭐니 이른바 뭐 물뽕이다. 그래서 완전히 의식을 잃게 하는 마약을 또 굉장히 시중에서는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해서요. 이게 정말 이 정부 기조대로 반드시 좀 근절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참 아니 옛날에는 담배 중고등학교 때 담배 피는 애들 잡는 경우는 있어도 이제 마약 단속하게 생겼으니 네. 이거 진짜 이게 큰일입니다. 아유 진짜 오늘 아주 이거 생각하니까 우울해지네. 부모님들이 걱정해야 될 게 진짜 걱정해야 될 게 또 생겼네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